5장.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 현재의 습관에 아무런 의미는 없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가짐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것들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예를 살펴보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아침 식사로 해매그를 만들었다. 식탁에 놓인 해매그 접시를 본 남편이 말하였다. 이 해매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둥근 접시에 놓인 해매그는 사각형이었다. 자세히 보자 모서리 4곳이 정성스레 잘려 있었다. 그동안 해매그는 동그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남편은 왜 일부러 해매그 모서리를 잘랐는지 의문이 들었다. 왜 해매그 가장자리를 잘랐어? 그야 우리 엄마가 만드셨던 해매그 모양은 그랬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남편은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에게 물어보았다. 장모님, 왜 해매그를 잘라서 일부러 사각형으로 만드세요? 자른다고? 네. 왜 해매그를 각이지게 자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아, 그래. 우리 집에서는 어쩌다 보니 사각 프라이팬으로 해매그를 만들어서 해매그가 사각형이 되었던 거라네. 그렇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사각 프라이팬으로 만든 해매그를 먹었기 때문에 해매그는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그란 프라이팬으로 해매그를 만들어도 굳이 사각형으로 잘랐다. 아내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해매그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각이지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다. 그런데 그 습관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쩌다 보니 어머니가 만든 사각 해매그 모양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좋아하는 음식부터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부터 먹는 사람도 있다. 나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어릴 때부터 음식은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죄책감이 들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이유로 어느 틈엔가 형성된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유형화된 사고, 감정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심리학에서는 사고, 감정, 행동, 특성을 총칭해서 성격이라고 부르고 일단 형성되면 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러는 사고나 감정,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식에 불과하다면서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다. 이 생활 양식을 기반으로 습관은 형성되어 있다. 로스라는 사람이 몇 살 정도가 되면 성격을 바꾸기에 늦은 나이인가 라고 아들러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죽기 하루 이틀 전쯤 되려나? 햄 에그 모양을 바꿔 만드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이 말은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의 행동을 자각적으로 서툴게 바꾼다. 습관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무자각적으로 능숙해진 유형화된 행동을 자각적으로 서툴게 행동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남긴 음식까지 전부 먹은 결과 몸무게가 78kg까지 증가하였다. 고교 시절부터 내내 64kg 전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거의 15kg이나 살이 찐 셈이다. 당시 내 몸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였다. 어느 날 나는 내 뱃살을 보면서 생각하였다. 전에는 날씬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시기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긴 다음에 살이 찐 것이 분명하다. 왜 아이들이 생겨서 살이 쪘느냐 하면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을까?
나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살이 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습관화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그 뒤로 남은 음식을 보면 살이 찌느냐 음식을 버리느냐 어느 것을 선택할까라는 선택지를 떠올리기로 하였다. 살이 찌고 싶으면 먹는다. 살이 찌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다. 내가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기를 그만두면 살이 안 찌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동안 익숙해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불쾌감과 위화감마저 들기도 했다. 이처럼 어떠한 행동을 바꿀 때에는 어색하고 서툴게 느끼는 시기가 있다. 그 위화감은 한동안 계속되지만 점차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행동이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된다. 나는 아들러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긴 결과 고교 시절의 날씬한 체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yes but 법칙이 작용한다.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하지만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하지만 음식을 남기는 건 기껏 만든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고 등 변화를 막으려는 갈등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yes but이 아니라 yes and 발상을 갖는 일이다. 하지만을 그래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살 빼고 싶어, 그래서 안 먹어라고 의식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온다. 습관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다.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화가다라는 말을 남겼다. 아들러 심리학의 매력은 모든 행동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습관으로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바로 아들러가 가르쳐준 심리학의 지혜다.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 내 상담자 중에는 남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업무와 사소한 잡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시키는 대로 받아들인 결과 매일 밥 먹듯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다. 때로는 주말에 상사의 쇼핑까지 동행하였다. 매일매일 상처를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직장 상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친구는 물론 심지어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곤 했다. 그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라.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가짐도 아주 훌륭하다. 다만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 지나치면 no라고 못하게 되어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그녀처럼 남을 만족시키는 대신에 정작 자신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남들 눈에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요? 그래요. 아주 편리한 사람이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죠. 모두 당신에게 부탁하기 쉬워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 뿐이지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모든 공감에는 워밍업이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상대방과 만났을 때 생기는 어긋남이나 위화감이 있다. 특별히 괜한 소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경원시한다면 이 어긋남이나 위화감 탓일 수 있다. 아들러는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상대방과 일체화되고 공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된다. 그래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과 만날 때에는 예비조사하기를 권한다. 예비조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겠다. 중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당시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중국 수뇌부와 경론을 펼치고 다나카 총리가 호텔로 돌아갔더니 탁자 위에 빵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빵은 중국 빵이 아니라 일본 긴자에 위치한 기무라야의 단팥빵이었다. 다나카 총리가 아주 좋아하는 빵이다. 그것을 보고 그는 참으로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전에 중국은 일본 측에 대해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좋아하는 것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상대가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예비조사는 가능하다. 취미, 가족 구성,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것만 알아둬도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이 흥미를 갖는 화제를 꺼낼 때에도 돌연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외국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얼마 전에도 케이블 TV에서 보셨다고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편이 상대방도 편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 요즘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예비 지식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 공통 화제로 대화가 끊이지 않으면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난다. 일기의 힘. 자신의 인간관계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일기를 써보면 효과적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나는 하루 한 장씩 쓰기를 권한다. 일기에는 날짜 이외에도 2가지를 적는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낸 일이다. 각기 자신의 대응과 상대방의 대응도 잊지 말고 적어두자. 2가지 모두 짧게라도 구체적인 일화를 적는 것이 포인트다.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나중에 훑어봤을 때 자신의 유형이 보인다. 또 인간관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이때 지나친 반성은 금물이다. 반성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칭찬한다. 제2장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행위는 조종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을 칭찬해서 조종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을 더 칭찬해도 상관없다. 굉장해, 해냈구나, 잘했어 라고 자신을 올바르게 칭찬하면 자기 칭찬 능력이 몸에 배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에는 기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면 타인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 일기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이다. 그런데 어떤 날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일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쓰지 않으면 일기를 쓰는 습관이 끊기기 때문에 해낸 일만이라도 쓰도록 유념하자. 나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써왔고 기업에 근무할 때에는 마이 퍼포먼스라는 제목으로 나 자신이 해낸 일, 한 일을 기록하였다. 그것을 읽고 스스로를 고무시켜 칭찬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블로그를 쓰고 있다. 꾸준히 기록하면 자신의 성장 기록도 알게 되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양치질처럼 단 몇 분이라도 습관이 되게끔 노력해보자. 사이 좋은 척만 해도 된다. 아들러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여러 말들을 남겼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다.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협력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과 관계가 없다. 내 조언은 이렇다.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협력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도 괴로움은 계속될 뿐이다. 인간관계를 바꾸려면 자신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싫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굳이 싫어하려고 해서 싫어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상대방과 관계를 호전시키고 싶으면 호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간혹 상담자 중에는 부부 사이가 나빠진 커플들도 있다. 부부 간에 거의 대화가 없다. 대화를 하면 거의 싸움이 된다. 아이들도 집을 꺼리게 되는 가족 붕괴 직전. 그런 부부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지금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신혼 때는 사이가 좋았지요? 네. 그때는 어떠셨는데요? 둘이서 여행도 가고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말하고 행동해보세요. 마치 사이좋은 부부인 척 말을 건네고 사이좋은 부부인 척 식사를 하고 사이좋은 부부인 척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떡해. 하지만 당신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했던 일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보면 그때 이랬는데, 당신 정말 멋졌었는데 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당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말과 이미지와 행동은 연동되기 때문에 사이좋은 말투는 사이좋은 이미지를 끌어내고 이 이미지가 다시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던 시절의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상대방을 억지로 좋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한 여성 회사원이 직장 상사를 싫어했다. 상사는 좋게 말하면 담대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술버릇이 나빠서 가끔 성희롱 발언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좋아할 수 없었다. 상사는 가끔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가곤 했는데 그녀는 항상 거절하였다. 그래도 남성 동료 직원들은 상사를 따랐던 듯 싶다. 그 때문인지 같은 팀 내에서 그녀만 고립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상사는 업무 수완이 뛰어나서 사내에서는 평가가 좋았다. 실제로 그 상사가 지도한 부하 직원은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사내에서는 좋은 상사로 통하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쩌면 당신의 상사도 그런 타입일 수 있다. 만약 직장에서 나만 혼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2가지를 실행해보자. 1. 자신의 가치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무리 자신은 상대방이 싫더라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우선 그 사실을 인정하자. 그 사람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좋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만 싫어할 뿐이지 모두 그렇지는 않다고 인정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은 지키면서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2. 그 사람의 자원을 인정하고 활용한다. 실은 상대에게도 자원이 있다. 그 자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그와 분리해서 상대방이 지닌 자원을 중시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용한다는 발상을 지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상사에게 프레젠테이션 요령을 배운다거나 결재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획을 통과시키게 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원에 주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싫은 상대를 전면 부정할 필요는 없다. 긍정할 수 있는 요소는 긍정하고 부정할 요소는 부정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긍정할 수 있는 요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된다. 이처럼 상대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려면 관용정신이 필수 불가결하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잣대로 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찬성은 안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괴로움도 줄어들게 된다.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껴라.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는 가점주의와 감점주의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가점주의는 0부터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가라는 발상으로 상대방을 본다. 한편 감점주의는 이상적인 100점 만점에서 얼마나 점수가 깎이는가라는 시점으로 상대방을 본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감점주의다. 일방적으로 이상적인 상대방의 모습을 상정해서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감점해 간다. 목소리가 높아서 싫어. 밥을 한 턱도 안 내서 싫어. 문자에 답이 늦어서 싫어.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해나가면 순식간에 상대방이 싫다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 반드시 가점주의 발상이 필요하다. 가점주의 발상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공감한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공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여기서는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의 눈으로 보고 아이의 귀로 듣고 아이의 마음으로 느끼자. 아이들은 아주 변덕스럽다. 나비를 쫓는가 싶으면 어느새 낙엽을 이불 삼아서 이리저리 뒹굴거린다. 어른 시점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옷 더러워지니까 뒹굴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대신 나는 아이들 감성에 맞추었다. 아이 옆에 나란히 누워서 물어보았다. 지금 뭐하니? 지금 나뭇잎 용단에 누워있어요. 나는 아하 하고 감탄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이 위에서 아래로 바람에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용단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듯이 떠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공감함으로써 아이의 감성에 감동하였다. 2. 미래지향적이 된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강요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하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하곤 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에 흔히 발생하곤 한다. 모두 잘하는데 왜 못할까?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다니. 그래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은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금을 출발점으로 미래의 공통 목표에 시선을 돌리면 상대방이 해낸 일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얼마나 갔는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 늦지 않는가를 의식하며 상대방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같이 목표를 향하는 것이 가점주의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상대방과 같이 풀 마라톤 결승점을 향하는 이미지라고나 할까? 3.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면 쌓아 올린 실적을 하나하나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노력했어. 잘했어. 그렇게 계속 말을 건네면 상대방과 함께 배우고 함께 기뻐하는 공생관계가 자라게 된다. 아들러는 개인은 단지 사회적인, 인간관계적인 문맥에서만 개인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개인은 고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다. 즉, 가점주의는 아들러가 중시한 동료의식을 갖는 일과도 상통한다. 인간관계의 선순환 사이클. 이 책에서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자.
우선 인간관계의 바탕에는 존경과 신뢰가 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신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듭 반복하지만 공감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한 다음 공통 목표를 향해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러려면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와 관점을 존중하기 위한 관용이 필수 불가결하다. 만약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존경, 신뢰, 공감, 협력, 관용의 5가지 포인트에서 스스로 점검해보자. 존경에서 결여된 점은 없을까? 정말 나는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있었을까? 상대방과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았나? 늘 그 점을 확인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저절로 보이게 된다. 존경, 신뢰, 공감, 협력, 관용, 이 5가지를 지키는 일이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